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워싱턴에서 2박 3일 동안 관세에 대해서 좀 실무 협의를 진행합니다. 자, 이번 의제는 어떤 겁니까? 예, 우리나라와 미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회담인데요.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해서 한국 측은 그 관세 폭탄 세율을 좀 낮춰달라. 특히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가 거의 무관세였지 않느냐. 따라서 관세율을 대폭 낮춰라. 이게 우리의 요구사항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율은 한국이 낮지만 원래 낮았었지만은 그러나 비관세 장벽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거나 수출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다. 그런 것을 좀 주로 낮춰달라. 이런 문제를 두고 지금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이제 두 번째거든요. 네. 이게 정권 교체,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실상 마지막 한국과 미국의 실무자 협상이 될 텐데요. 실무자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서로 자유무역을 하자, 상호 호혜, 서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자는 데서는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측에서 과연 어떤 게 비관세 장벽이고 또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균형 무역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서로가 무역 적자, 흑자를 줄여야 되느냐. 또 원산지 증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2박 3일간 워싱턴에서 회담에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백악관 바로 옆에 USTR 사무실 인근에서 양국의 실무자들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우리 측에도 60명 정도가 갔습니다. 그래서 각계 격파식으로 각자 전공 분야에서 디테일한 얘기들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큰 틀에서 최고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사정, 양측이 뭐를 원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협상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측 주장도 충분히 얘기하고 미국 측 주장도 아주 경청을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을 들어봤다면 반면에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청구할지도 관심이잖아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것은 현재 뭐 크게 6가지 틀에서 균형 무역을 비롯해서 비관세 조처,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교류, 디지털 6개가 다 걸려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관심을 두는 대목은요. 한국이 미국의 어떤 산업 발전과 안보에서 한국의 조선 산업이라든지 이런 한국이 우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좀 호혜적 또 미국에 대해서 좀 특혜를 줬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한국 조선업체가 지금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배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수주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국 해군이라든지 미국 선박을 만드는 데서는 한국이 좀 우선적으로 해달라 또는 가격도 좀 최우대 대우를 해달라 이런 조건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알래스카 LNG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또 우리 측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서 미국의 LNG, 우리가 중동에서 사오는 LNG를 미국 쪽으로부터 대량 도입해 오겠다. 이거 한국의 제안 사안인데요. 그 가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인도 조건 이런 문제 등이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기재부에서 모든 역량을 관세 영향 최소화에 집중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에 회의에 1차 때보다 실무진이 한 3배 정도 많이 갔다고도 들었는데 우리 정부는 또 어떤 입장을 좀 펼치게 될까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관세 폭탄을 선언한 게 2025년 4월 2일이고 관세율을 때리기 시작한 게 4월 9일인데요. 그동안에는 약 한 달 정도는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취했을 때 처음에는 J커브 효과 등등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우리나라 수출 통계에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 뚝 떨어졌어요.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감소했는데 이것은 다음 달, 다다음 달 되면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과 수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것을 그 나라 경제의 무역 의존도라고 그러는데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관세 폭탄을 그대로 맞게 된다면 다른 나라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모든 총력을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에 그 피해를 비껴가는 또 슬기롭게 대응하는 거기에 모든 역량을 맞추기로 하고 돈이 필요한 부분은 돈도 빌려주고 행정적으로 행정 조처가 필요한데도 적극적으로 지금 소원 수리를 받아서 바로 조처를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이 미국의 지나친 수출 의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그 수출선 다각화 여러 나라에 동시에 수출하는 이런 자금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행정 지원 입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워싱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상을 마치면 미국과 일본이 또 만나서 3차 관세 협상을 진행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일본은 지금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에서 환율을 주제로 회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관세 협상, 환율이 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 수순을 밟는 건가요? 예, 지금 미국과 일본의 이 무역 협상은 우리나라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 보고 있는 규모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데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느끼는 어떤 이 무역 압박, 무역 적자 압박이 비슷할 것이고 또 미국과 일본이나 미국과 한국은 같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동맹국에 대한 최우대 대우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걸쳐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빨라서 지금 3차 협상까지 갔고요. 특히 일본은 지금 우리처럼 뭐 정권 교체기도 아니고 현재 그 내각에서 총리가 주재하는 내각에서 합의되면 바로 관철시킬 수도 있는데 정작 일본에서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미일 협상에서는 나머지 관세율 낮추라든지 이런 대목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환율, 지금 말씀하신 환율,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최종적인 목표가 관세가 아니고 관세를 빌미로 환율 쪽에서 일본의 양보를 받아내겠다 하는 그런 내심 전략, 그런데 미란 보고서 등을 통해서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년 전인 1985년 9월 달에도 바로 미국과 일본이 이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서 일본이 환율을 대폭 평가 절상하면 나머지는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협상을 타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일본 엔화가 급격하게 평가 절상이 되는 바람에 일본 경제는 그 이후로 상당한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환율 조정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기는 하되 그때 이 1985년과 같은 그런 충격을 막기 위한 연착륙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채를 좀 사가라. 미국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재정 적자가 생기면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오히려 팔고 있거든요. 그 대목을 좀 사달라. 근데 이 두 대목은 우리에게도 그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은 지금 바로 미일 무역 협상 안에 환율 문제를 집어넣어서 같이 협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투 트랙으로 환율 문제는 이 한미 간의 무역 협상과 별도로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실무 협상을 해놓으면 결국은 장관급이나 그 이상의 최고 지도자급에서 이제 결정하기 전 단계까지의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의 협상 타결안은 우리하고도 상당히 흡사해질 가능성이 예. 높다. 그런 면에서 반면교사로 좀 참고를 깊이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바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럼?
관세 낮춰주려는 그 자동차 관세 뭐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더 관심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대미 수출 굉장히 떨어지는 게 또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예. 비슷하게 산업 구조도 시차가 좀 있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 사항이라는 것도 결국은 관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본이라는 국가에 때리는 상호 관세. 그게 일본은 24%를 맞았거든요. 우리는 25%입니다. 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맞았어요. 뭐 그렇지만 일본도 요거 낮춰라.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에서는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 등인데 우리나라보다는 철강 쪽은 우리가 비중이 더 크고 예. 자동차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미국 자동차 수출 비중이 굉장히 지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낮춰준다 이러면 우리도 그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런 면에서 논리 무장 또 미국 설득 이런 게 총력전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가상자산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어제 금융위가 발표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0조 원은 넘었다고 네. 하는데 이렇게까지 급증한 것 거의 2배 급증했다고 네.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날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그때부터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가격들이 막 올랐거든요. 예. 이 가격이 오르니까 매입 양은 변화가 없더라 하더라도 그 시가총액이라는 게 가격 곱하기 물량이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가상자산을 많이 사 들어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그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지금 가상화폐 육성법 특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러니까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약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특정 세력만 갖고 있는 상품 범위를 넘어서서 그냥 시중에 감람 올려 너도 나도 가질 수 있는 상품이 되어간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관리를 더 잘해야 되고 가상화폐 때문에 갑자기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가상화폐 사고도 좀 효과적으로 선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관련 법 체계도 미국 못지않게 우리도 좀 총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해 봤냐라고 물은다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최근에 드러난 수치들에 따르면 거의 우리 국민의 5분의 1 정도는 해본 적이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좀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동전의 양면인데요. 기존 전통 금융 산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전통 통화 이쪽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는 지금 어차피 세계가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 거래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의 그 확대 물결과는 달리 네. 안전 위주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바꿔진 세상에서 금융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전에 국제 금융 사회에서 가상화폐가 대세로 구득한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선제적으로 우리가 관련 법규를 잘 만들어서 부작용을 막으면서 좀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예.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베이스거든요. 달러와 다 연동이 돼 있단 말입니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면 외국인 수입상이 한국에서 의류 사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내 급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휴시한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놓고요. 그리고 미국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하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한국 원화를 구축해버릴, 쫓아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원화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국제사회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확실히 이 가상자산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게 내달부터 비영리 법인에서도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사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은행에 계좌를 태야 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전담 은행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에다가 가상자산을 사겠다 이러면 그 가상자산 거래소와 특별한 계약이 맺어져 있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계좌 개설할 때요. 개인은 개설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인이라는 게 회사 단체들인데 이건 개설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법인이 가상화폐를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가상화폐를 팔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가상화폐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팝니까? 이 때문에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비영리 법인이라는 게 대부분 자선단체 이런 곳인데 가상화폐로 돈을 번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비영리 법인에 자선단체 가상화폐를 기부를 합니다. 그런 기부를 했는데 이 비영리 법인에서는 계좌가 없으니까 가상화폐를 팔 수도 없어요. 그냥 썩혀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 그 물꼬를 튼 거예요. 기부금으로 받은 거 그것에 대해서는 팔 수 있도록 팔아야 현금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선단체 등이 그 가상화폐를 팔아서 현찰을 할 수도 있고 기부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그동안에는 개인만 가능했던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라는 게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기업 단체들인데 영리법인은 아직 안 되고요. 예. 주식회사는 가상화폐를 사라 이러면 회사 업무는 안 하고 가상화폐만 사서 투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비영리 법인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매도를 허용했습니다. 자, 이 대목도 좀 가상화폐 거래소가 뭐 이제 와서 매도됐냐? 이것도 그동안에는 매도가 안 되게 되는데 이것도 같이 허용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